결과론적으로 집값은 못 잡아요. 네. 지금 심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2025년도까지는 그래도 입주하는 게 있었지만 2026년도부터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손에 꼽아요. 네. 뭐 없습니다. 뭐 1000세대를 떠나서 단 한 세대에도 입주 없는 지자체가 서울에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 눈에 보여지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도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네, 요 근래에 이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 또 많이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또 모셨습니다. 지금 가장 큰 어떤 이슈는 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 공급 대책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막 인명사고 나고 하기 때문에 뭐 면허를 취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좀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6.27 대책 이후로 한 달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어떤 느낌인지 요거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네. 지금 현재 6.27 대책 발표됐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다. 그냥 바뀌었다면 바뀌었죠. 6.27 대책 발표 직전에는 불장이었어요.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6.27 대책 발표하니까 다들 일단은 얼음. 그러니까 다 올스톱 돼가지고 시장은 멈춰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이 멈춰 있다라는 의미를 각자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텐데 말 그대로 이게 가격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멈춰 있으니까 네. 이러다가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러다가 다시금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올라가는 듯한 모양새로 가고 있다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거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 뭐 언론 기사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이제 강남 이런 데들도 결국엔 다시 또 뭐 신고가 찍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 뭐 지역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강남 3구 쪽 여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여기는 매물이 없어요. 네. 애초에 6.27 대책도 대책이지만 사실 이미 뭐 3월달, 뭐 4월달 이때 뭐 오쏘공 얘기는 막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랑 용산구를 전격적으로 다 모두 다 지정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이 토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었던 게 그냥 사람들이 일명 갭 투자 못한다, 네. 지방 원정 투자 못한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니까 집값 떨어질 것이다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수요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공급도 감소해버려요.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껴있으면 못 판다는 얘기잖아요. 실거주 중인 사람이 팔든가 아니면 세입자 내보내고 공실로 만든 다음에 팔든가 둘 중 하나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더 잠겨버리니까 즉 수요 감소랑 공급 감소랑 어느 쪽이 더 큰가 네. 이게 결국 가격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다 경험이 이제 나오는 거죠. 공급 감소가 더 컸다. 그래서 네. 압구정도 그렇고 반포도 그렇고 지금 신고가 연을 찍고 있고 뭐 압구정은 뭐 70억, 80억 뭐 이걸 떠나서도 우리가 반포에서도 보통 이제 한강변의 신축들만 막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네. 우리 반포자이도 최근에 84 타입이 50억 실거래가 찍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대치동 40억은 이미 그때 이제 상반기 한번 찍었었는데 이제 개포동도 실거래가 40억 찍는 등 일단 강남권역들은 연일 이제 다시금 뭐 거래량에 대한 절대값은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숫자가 그러면 이 하락 거래가 아니라 이 줄어든 거래들이 신고가를 연일 찍고 있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도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가 나왔잖아요. 의외로 지금 현재 지수적으로 보았었을 때 마포, 성동, 강동 이쪽이 상승률은 더 이제 반등하는 걸로 이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절대값은 강남이 당연히 먼저 올라가죠. 근데 이제 매매 금액 자체도 무겁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마포, 성동, 강동 이쪽 라인들이 이제 반등이 이제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6.27 대책 발표하면서 부동산 하락할 거라고 말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런 대출 금지를 상한을 6억으로 딱 끊어놓은 거잖아요. 연봉이 3억이든 2억이든 뭐 알바 네. 아니고 무조건 대출은 6억까지 이래버리니까 상급지가 타격을 받고 원래도 대출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었던 뭐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 뭐 괜찮습니다. 오히려 뭐 좀 저평가된 네. 데를 사세요라고 했지만 현실은 지금 노도강 같은 경우는 좀 급매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론에서도 6.27 대책 발표하고서 노원구 반짝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떴었지만 네. 뭐 그게 오래가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노원구나 이런 쪽에 매수 수요들이 몰리기보다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비싸다 생각했었던 강남 3구, 용산구 이쪽이 다시금 신고가를 찍고 있고 마포, 성동, 광진, 강동 이런 쪽으로도 지금 사람들이 저기 강남 보니까 지금 비규제 지역일 때 사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자 투기 거래지구이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 지방 사람들이 원정 갭 투자하고 싶다. 마포 송동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들이 다시금 이제 문의들이 좀 늘고 있고 조금씩 급매물 중심으로 해서 뭐 말이 급매물이지 하락 거래도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이 요즘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 야, 그럼 마포랑 성동은 사실 대출이 잘 나와서 반사 효과를 봤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강남 쪽은 대출 안 나오는데 거기는 막 70%씩 해줬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막 토어제하고 할 때는 그쪽으로 막 몰려가서 불꽃같이 갔죠.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글로 가서 샀었는데 이 대출 규제 이후에 결국에 따져보니까 살 수 있는 것들을 사자. 그래서 이제 조금 그나마 가격대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뭐 마포 쪽으로 다시 또 쏠림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등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선 효과들도 좀 일어나야 되는데 상급지만 올라가는 거고 또 노도강 이런 데 좀 안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경기도 쪽은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경기도 쪽은 한 8에서 12억 뭐 이런 데들도 좀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왜 이렇게 좀 다르게 움직인다고 보세요? 근데 올라가는 데가 있긴 한데 그것도 경기도 나름이라서 네. 지금 온기가 있는 경기도가 대단히 한정적이에요. 사람들 다 좋아할 만한 지역들만 그런 거지. 네. 경기도도 워낙 넓어야 그렇죠.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경기 인천 아직도 미분양 나오는 데들이 있거든요. 1순위 미달돼가지고 지금 막 무순위 청약 넘어가는 곳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역별로 온기가 막 다른데 오히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풍선 효과가 예전에 대책 나온 풍선 효과가 빵 터졌잖아요. 근데 6.27 대책에 대한 내용 먼저 한번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6월 27일 때 이 6.27 대책의 핵심 내용이 일단 다주택자 대출 금지. 네. 그러니까 내가 서울 이제 수도권을 살 때 서울 수도권을 살 때 뭐 1주택 이상이다라고 하면 대출 금지 혹은 뭐 6개월 내 처분 조건부를 걸다던가 그리고 무주택자가 매수한다 하더라도 최대 상한 6억 이런 식으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책 6.27 대책을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규제 대책들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제가 보았었을 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랑 조금 차이점들이 보이는 게 일단은 규제 지역의 광역화가 첫 번째 네.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세게 들어갑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출 규제가 사실 이번에 엄청 세게 나왔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사실 20몇 번이 뭐예요? 뭐 이게 비공식적인 뭐 이게 뭐 이것도 대책으로 말해야 되나 싶은 것까지 합하면 뭐 30몇 번의 대책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대책들 대표적으로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사람들이 서울 전역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한 것들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부터 우리 LTV, DSR 규제들 대출 규제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2018년도 9.13 대책 때 다주택자 대출 금지는 그때 나왔었고 그리고 2019년도 12.16 대책 때 일명 1주택자조차도 15억 초과 고가주택은 대출 금지 이게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대출 규제들 쫙 그동안 해왔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집값을 잡았었나요? 못 잡았었나요? 몰랐었죠. 네. 못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정책이 실패는 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럼 네. 실패를 한 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 똘똘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가는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안 같은 게 결국 공급이 핵심인 공급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뭔가 문제의 포인트를 약간 그러니까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이상한 쪽에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다 보니까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대책이 실패했었던 거는 이제 규제를 찔끔 대출 규제도
점점 네. 점진적으로 강화시켰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성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6.27 대책 발표할 때도 한 방에 빵 터트리면서 한 게 일단 있고, 두 번째로 그때 당시 풍선 효과가 있다 보니까 강남 3구 용산구 해버리면 이제 마포 성동 뛰어요 뭐 이런 얘기 할 거고, 네. 그럼 뭐 동대문구 서대문구 뭐 마용성도 같이 규제하면 동대문구 서대문구 올라갈 거고, 그럼 이제 노도강 올라가요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서울 25개구로 하면 또 경기권 올라간다는 얘기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서울 수도권을 다 지정해 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뜬금없는 게, 경기도라 하더라도 저기 동두천이라든가 네. 인천이라든가 저기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지금 미분양도 있고 한데. 지금 뭐 힘들어 죽겠는데 이 어리둥절하는 거죠. 네. 이게 뭐야라고 하지만, 일단 풍선 효과 얘기를 또 민간 전문가들이 그럼 이제 경기도로 갑니다, 인천 갑니다 이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네. 한 번에 싹 묶어버린 거고,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 게, 풍선 효과 얘기 안 나오게끔 확대 지정을 해버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뭐 어쨌든 규제 다 똑같네. 그럼 뭐 예를 들어 성동구를 가나 강남을 가나 똑같아. 네. 그럼 뭐 그냥 강남 뭐 6억 한도라고 해도 뭐 그냥 강남 갈까?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랑 용산구만 했었으면 마포 성동은 대충 아직도 잘 나와 갈 텐데, 네.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뭐 어차피 똑같다. 강남 가든가. 또 갭 투자할 사람들은 지금 전세를 낀 갭 투자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토호제 확대되기 전에 마포 성동 갭 투자할까 하면서 또 마포 성동 가고,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가 움직이기보다도 어쨌든 경기도라고 하게 돼도, 사실 노원구는 서울이지만 경기도라 하더라도 서울의 즉 강남 접근성이 더 훌륭한 경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경기도나 뭐 서울이나 규제가 똑같아. 그럼 여기서 옥석 가리게 하면서 입지별로 그냥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규제 대책이 나왔으면 비규제 지역으로 갑시다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 안 나오게 광역화해버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뭐 똑같은 규제면 그럼 다시 여기?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역별로 이제 차등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실 광역화된 이 규제를 이미 했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 뭐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거를 추가한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유의미한 뭐 추가 대책이라고 하면은 뭐 대출 규제 뭐 이런 거 말고요, 토어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어제를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뭐 지자체 장인,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이 좀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냈기 때문에, 뭐 국토부에서 그러면 뭐 그걸 또 지정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게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일단은 규제 지역 확대, 즉 네. 조정 대상 지역 확대가 있고 토호제 확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6.27 대책 내용 먼저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면, 결과론적으로 집값은 못 잡아요. 네. 왜냐면 6.27 대책의 핵심 키워드가 대출을 더 받지 말아라, 영끌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 근데 사실 영끌이라는 표현도 조금 그런 게, 6억 상한 걸어놓으면 이거는 영끌 못하게 하는 건가요? 왜냐면 이미 스트레스 DSR 3단계 이미 도입됐다 보니까 네.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받지도 못해요. 네. 그러면 DSR 적용된 상태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봉이 애초에 많다라는 얘기인데, 연봉이 높은 사람이 대출 뭐 7억 받고 8억 받고 10억 받고 그게 감당 가능하니까 받은 거잖아요. 그게 영끌인가? 라고 말하면 조금 넌센스다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거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즉 능력 있는데 당장에 목돈이 없는 사람들, 고소득 전문직들, 하지만 부모가 금수저는 아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타격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 했었었고, 하지만 근본적인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닌 게, 결국은 지금 다 돈 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추경 32조 하면서 이제 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런 거 막 뿌리고 있고, 그러면 유동성 계속 넘쳐나고 있는데, 비율을 이렇게 하거든요. 막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유동성이 막 계속 풀리고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을 막 넘치려고 하니까 댐을 더 높이는 거죠. 네. 대출을 통해서 집 사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갖다 댐을 높여놨는데, 근데 비는 계속 내려. 그럼 댐 수위를 높여놔도 언젠가는 이게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 집값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거에서도 복귀해 볼 수 있는데, 12, 16 대책 때 대출 1원도 못 받게 해놨어 봐도 네. 집값은 올랐죠. 많이 왜? 올랐죠. 그때 코로나 시국 때 돈 막 엄청나게 푸니까 결국 유동성 파티를 하면서 이제
집값이고 주식이고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결국 재현될 것 같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대출 금지라는 거는 뭐 이제 뭐 부동산 가격 하락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막 신나가지고 훌륭한 정책입니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대출로 집값 못 잡았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거를 일단 마무리해놓고 나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대출 금지로는 집값 못 잡아라고 하게 되면 지금 벌써부터 강남권역 중심으로 해서 막 신고가들이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부터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대책 발표하고서 이제 한 2달 정도 돼 가는데 지나가 보니까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 내가 원하는 상급지들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 초조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전화는 많이 와요. 전화는 많이 오는데 이런 전화들. 금매물 있나요? 근데 금매물이 없어. 금매가 없어요 지금. 네, 금매는 있나요? 근데 금매가 있는지 없는지 왜 궁금할까요? 있으면 사고 싶다. 네, 있으면 사고 싶다. 즉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막 언론에서 막 대책 심각합니다 이러니까 좀 떨어질 줄 알고 잠깐 주춤했는데 이게 간만 보다가 항상 그래왔거든요. 2017년도 파리 대책 때도 그랬고 2018년도 9.13 대책도 그렇고 2019년 12.16 대책도 그렇고 2020년도 이제 6.27, 7.10 각종 대책들이 터질 때마다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시간 지나가 봤는데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쫙 올라갔던 게 재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고가들을 찍어주고 있는 거고 이런 게 또 찍히면 또 진짜 올라가나 보다 하고 또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대세가 지금은 일단 멈춤 상태긴 한데 하나둘씩 거래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이쪽인가 하면서 매수 심리가 또 전환되면 이제는 또 이제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치솟기 시작하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대출 규제 이번 6.27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맛보기면 얼마나 다양한 규제를 또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하면 그런데 사실 뭐 없거든요. 공급 폭탄으로 집값 잡겠다 했지만 솔직히 공급 폭탄 나중에 뭐 디테일하게 말하게 되면 솔직히 뭐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요. 그럼 결국은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라고 말은 했었어도 진짜 세금 안 건드릴까? 라는 얘기 하죠. 요즘 핫하신 분 진성준 위원님 엄청 핫하시잖아요. 이번에 뭐 대주주 요건 10억 이거 가지고 뭐 핫하신데 부동산 쪽에서는 원래 핫했거든요. 그전에도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해봐야 된다 얘기하고 세금 규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서는 전부터 핫했었는데 이분도 그렇고 뭐 요즘 세금 정책 분명 안 한다라고는 했었지만 문재인 어게인 아니냐라고 보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확대할 것 같다. 아니면 투기거래지구 또 확대하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들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거 확대해서 집값 못 잡았었거든요. 아니 강남 상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했다 해서 집값 잡았나요? 못 잡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부가 규제지역을 묶었다라는 거는 제발 좀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규제지역을 확대했으니까 혹은 규제지역을 지정했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규제지역을 지정할 정도로 여기는 올라가기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다들 얘기했었던 상황인데 이런 정부가 규제한 지역들은 정부 공인 투자 지역이다. 오죽하면 정부가 인정한 곳. 그러니까 이미 2023년도 일산부동산 대책 때 강남 상구랑 용산구를 제외하고선 규제력을 다 풀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거래 지구를 안 푼 데가 강남 상구랑 용산구예요. 그럼 강남 상구랑 용산구는 각종 세금 규제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거 걸어놨으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강남 상구를 산 사람이 결국 승자였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좀 강한 지역을 차라리 사라. 근데 그런 지역들이 이미 비싸지만 또 과거처럼 또 거기만 더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매 있나요? 라고 이제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간을 보고 있었는데, 못 참고 산다는 거는, 사야 되는 어떤 이유들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집이라는 거는 매매 아니면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전세나 월세가 그래도 좀 안정화되고 좀 이렇게 뭐 오히려 하락하거나 하면은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없어진단 말이죠. 옛날 뭐 하우스푸어 시절 같이. 뭐 그런데 지금은 뭐 전세 월세도 막 올라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못 사겠는데라는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전월세 물량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심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5년도만 하더라도 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2026년도부터 이제 공급량이 반토막 나거든요. 네. 그 여러분들 또 막 이제 100, 200세대짜리 아파트들은 또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세대. 근데 보통 선호하는 거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들을 선호하는데 2025년도까지는 그래도 좀 입주하는 게 있었지만 2026년도부터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손에 꼽아요. 네. 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2026년도 되면 뭐 1000세대를 떠나서 그러니까 단 몇백 세대라도 입주하는 곳이 그나마 다행이지 단 한 세대에도 입주 없는 지자체가 서울에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 눈에 보여지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도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체감이 안 되는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가요? 동북권. 아, 동북권이 지금 이문희경 뉴타운도 그렇고 장인 뉴타운도 그렇고 입주를 하니까. 2025년도 입주가 그것도 몰려 있어요. 네. 지금 장위 4구역 입주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문 1구역, 그리고 휘경 3구역 이제 입주 들어갔고, 그리고 이문 3구역도 올해 하반기 마지막에 이제 입주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순간에 갑자기 거의 1만 세대가 입주 짜자자자작 들어가니까 이제 그쪽이 이제 전세 금액, 참고로 이런 전세 금액 비싸요라고 하면 저기 장위동 이문동 가보시면 84 타입 전세가 아직 6억 이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신축인데. 네, 신축인데 네. 들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 그쪽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야 이게 입주 물량 대규모로 나오면 전세 금액 떨어지구나 라고만 하기에는 사실 이것도 선방했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헬리오시티 때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막 공급 폭탄 터지니까 집값 다 떨어질 거다라고 했었지만 그때 집값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전세는 빠졌죠. 매매는 그냥 버티고. 정확합니다. 네. 그때는 매매가 빠진 게 아니라 전세는 무너졌거든요. 헬리오시티 전세 무너진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저희 가족도 헬리오시티를 들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패닉들을 다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헬리오시티가 어떻게 됐었냐면 84 타입 전세가 4억대도 있었어요. 네. 물론 4억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하도 잔금을 못 치니까 대출 받고 후순위로 들어가는 전세가 4억대였었는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그때 헬리오시티 때 전세 다 무너졌었죠. 근데 둔촌주공 때는 사람들이 막 둔촌주공 미분양 터질 겁니다 막 이랬었지만 그때 13억에 분양했었던 게 지금 30억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29억 막 거래되고 막 이제 30억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럼 얼마야? 17억 올랐습니다. 네. 17억. 그러니까 이제 막 미분양 터질 거라고 말했었던 사람들, 막 분양받지 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정부가 분양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아직 한 발 남았다. 입주장 때 다 무너질 거다라고 했지만 입주장 다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둔촌주공은 입주 대란도 없었어요. 그나마 입주 대란 얘기 나왔던 게 그나마 광명 정도. 왜냐면 광명은 전세로 갖다 잔금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광명만 하락했죠. 마피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둔촌은 왜 마피 안 나왔을까요? 잔금 칠수 다 있었습니다. 둔촌주공 분양가가 13억이었는데 계약금 20% 요구했거든요. 그럼 2억 얼마 들어갔을 거고. 근데 전세를 11억에 맞췄어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전세 11억이면 돈 더 필요한 거 없이 잔금 깔끔하게 맞춰진 거잖아요. 네. 던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둔촌주공 마무리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대규모 입주 물량도 없고 오히려 아까 말했던 동북권역이나 둔촌주공이나 이런 데들 정도가 이제 입주 물량이 좀 특정 지역에 쏠려 있었던 거지 다른 서쪽 권역들은 입주 물량 그렇게 큰 데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금액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세 시장이 진짜 망가진 데가 바로 빌라 시장이에요. 네. 몇 년 전에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었던 이제 전세 사기들. 그러니까 근데 전세 사기의 대부분이 오피스텔 빌라에서 터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빌라 전세 들어가는 거는 내 보증금 날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공포감을 이제 대중들한테 사로잡게 됐다 보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빌라 전세 들어가면 떼일 수 있어라는 인식들 하니까 빌라는 월세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빌라 월세화가 빠르게 되고 있고 안전하게 나 전세 가고 싶다라고 하면 아파트 전세로 점프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시세는 지금 지수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나마 2025년도는 입주 물량도 어느 정도 됐는데 네. 그런데 여기 전세 올라간다?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입주장도 안 열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장위동, 이문동, 휘경동 이쪽 라인들도 입주 물량 한번 딱 소화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다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전월세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공포의 장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 판단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해드립니다. 둔촌주공 입주장 때 그 좀 안 빠졌던 게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를 뭐 약간 유예는 해줬지만 실거주 의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예 실거주하러 들어가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고, 그러니까 전세 물량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안 나왔다 이런 것도 있었고, 광명 쪽은 또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차이도 있었는데, 이게 입주장 끝나니까 강동 뭐 천호동 해서 전세가 다 올랐어요 지금. 맞아요. 예, 잠실까지 해서 한 1, 2억이 올라버렸더라고. 입주장 끝나니까. 그럼 이런 거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강동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내년에는 그러면 서울 전역 뭐 이런 데서 일어날 일이다. 전세가 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2026년도에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가 어디가 있냐면 대표적으로는 일반 분양 끝난 데가 이제 방배 5구역, 네. 이제 DH 방배가 있고, 또 한동안 또 고분양가 말들 많았지만 결국 완판된 이제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데가 아직 일반 분양은 안 했는데 사람들 청약 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가점자들은 이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레미안 트리니원 이 정도가 1000세대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1000세대도 안 되는 짜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도 입주장 사실상 없죠. 그러면 입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방배동에 2000세대 입주, 반포동에 뭐 2, 3000세대 전세가 입주한다고 너무 해서 비싸니까. 뭐 그게 주변 전세 시세를 누를 수 있을까요? 뭐 거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입주장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끝날 것 같고, 그나마 뭐 은평구의 가련 뭐 이 정도? 그럼 그 외로는 이제 입주 물량 없는 거죠. 이제 전세 금액 올라가고 월세 금액 올라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시중의 유동성도 풀리고 있으니 이래저래 누군가는 또 돈을 벌어가지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얻으러 오면 이제 결국에 또 이제 의자 뺏기 싸움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정부도 모르지 않으니 지금 전세 관련된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겠다 하는 분위기가 좀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전세 대출을 뭐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럴 쪽으로 갈 확률은 없을까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데 그렇게 갈 것 같아서 네.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에요. 전세를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또. 네, 분위기가. 지금 뭐 일명 뭐 갭 투자 나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갭 투자를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우리 전세 끼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갭 투자 막을 수는 있죠. 어떻게? 토지구를 허가고요. 네. 토호재 확대로 갖다 갭 투자 막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뭐 강남 3구 용산구 토호재 확대해봤지만 그렇다 해서 집값 잡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토호재가 또 재산권 침해도 너무 크다 보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또 전세 제도가 나쁜 거라고만 몰아가기에는 사실 부인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가 없어지면 네. 돈을 모으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렇죠. 전세 이자보다는 월세 내는 게 더 크거든요. 네. 돈이 없는 사람은 일단 월세 살 수밖에 없는데, 네. 돈 모으면 이제 전세로 가고, 또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전세를 공격하는 거죠. 자꾸 전세 때문에 갭 투자가 쉬워지고, 이 갭 투자 때문에 매매 금액이 올라가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전세 때문이다. 전세를 막 공격하고, 근데 전세를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럼 월세 살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차마 전세가 나쁜 거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다라고 합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이 원래 전세 시세보다 뻥핑을 시켜주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가 매매 금액을 밀어 올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전세자금 대출 받으라고 강제로 받으라고 협박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건 전세자금 대출을 왜 받을까요? 싸니까, 유리하니까 받는 거죠. 그게 정답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월세를 사는 거랑 전세에서 전세 금액은 안 되는데 모자란 부분을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랑 비교해 보니까 월세 내는 것보다, 즉 반전세로 가는 것보다 그냥 은행에다가 이자 내는 게 더 싸니까 그렇게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금융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더 저렴한 주거 선택권을 주게 한 건데 이런 선택권을 없앴다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제도 자체를 어느 순간에 딱 없앴다. 네. 그럼 목돈 없으면 전세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이번에 6.27 대책에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일단은 건들긴 했었죠. 네.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못 받게 한 건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세입자를 통해서 잔금 칠 사람들은 못하게 해. 그런 식으로만 우회 규제만 했는데 아예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상품을 없애버렸다. 네. 모든 은행 보고 1금융권,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은 금지야 해버리면 그 전세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월세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안 그래도 월세화가 빠르게 되고 있는데 그럼 월세 금액 높아지겠죠. 지금 월세 3,400만 원 내는 게 이제 강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마포구 성동구도 신축 아파트가 보증금 1억에 이제 월세 뭐 300만 원 이제 중반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잠실은 이제 400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아까 그러면 우리가 이건 또 세 후로 나가잖아요. 세후죠. 네, 우리는 세금 떼고 내가 월급이 300이냐 40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 떼면 또 줄어드는데 그러면 또 분명 누군가는 월세 소득공제 높여야 됩니다라는 얘기 하겠죠. 그것도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네. 그럼 소득공제 해준다. 그럼 월세 약간 조금 타성해지게끔 한다. 월세 부담 조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럼 월세 부담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럼 월세 금액도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전세 금액이 일시적으로는 줄어들 수는 있어요. 아니, 낮아질 수는 있죠. 전세자금 대출로 뻥빙된 거가 있는 건 맞겠죠. 네, 있긴 근데 있죠. 전세 금액이 좀 안정되고 그러면 월세 금액은 높아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전세 금액도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 월세가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 돈이면 그냥 전세 가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겠죠. 네. 그럼 전세 월세 다시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본 게 2022년도 때 그때 막 역전세 나면서 막 전세 금액 다 빠졌잖아요. 네. 전세 들어가면 역전세다 뭐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월세로 막 회피하고 이랬는데 전세 금액이 계속 천년만년 빠진 게 아니라 전세 금액이 빠지다가 어느 순간 월세는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수익률이 이제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 돈이면 그냥 뭐 전세 가지 뭐가 어느 순간 옵니다. 그러면 다시금 전세랑 월세랑 같이 올라가면 매매도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매도 언젠가는 다시금 올라가는 거죠. 네. 이게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이제 전세 시장에 유동성을 부여했다? 뭐 그거 빠졌다라고 해서 그런 전세가 조금 조정된다 하더라도 월세화가 빠르게 될 거고 결국 수익률은 다시금 균형점을 맞춰가게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에서 이 유동성을 좀 빼내면 어쨌든 전세가 빠지니까 그럼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자들은 돌려줄 돈이 없으니 급매를 던질 것이다. 그럼 이제 급매를 던지면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진짜 역전세 때문에 힘들었었던 데는 빌라 시장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라는 경매로 다 쏟아지고 엄청 초토화됐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동성 때문에 거품이 낀 데가 어떻게 따지면 그게 빌라 시장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높은 전세가율로 인한 좀 레버리지를 많이 썼었죠. 왜냐면 당시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매매랑 전세 금액 격차가 몇 천만 원밖에 안 나는 네. 경우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빌라가 거품이었던 거고 네. 지나고 보니까 아파트가 건실한 상품이었던 거죠. 아파트는 강남 쪽에서 물론 힘들긴 했어요. 역전세를 우리가 다른 강북에서는 뭐 2, 3억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진짜 피눈물 나긴 해도 강남 쪽에서 5억씩 빼줘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도 강남 사람들은 5억을 설령 내가 어떻게 달러빚 얻어서 내준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되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산 가치를 지킬 게 더 크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고 근데 오히려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역전세 맞아봤자 몇 천만 원 맞았는데 그러니까 매매 금액이랑 비교해 보니까 그냥 경매로 넘겨 해버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다 던져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안전한 자산이 어딘가라고 보면 뭐 강남 아파트였다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역전세 맞으면 던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해주지 않아요. 해봤자 뭐 3억, 5억 네. 이게 다거든요. 근데 그 시절 2022년도도 견뎠는데 지금 강남이 역전세 3억이에요. 일단 역전세 3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역전세 3억 났다 해가지고 그게 매매 금액 무너질까요? 좀 그럴 것 같지 않고 또 오히려 2026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일단 공급이 없어요. 네. 그러면 전세 금액 상승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또 상쇄시켜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대로 해주면
그 전세가 상승이 너무 가팔라질 수 있으니 이걸 유동성을 좀 빼면 뭐 얼추 비슷하게 그냥 유지 뭐 보합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좀 유동성을 좀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거 결국 이게 집값을 잡느냐라고 말해보면 안 잡을 것 같다. 네. 오히려 이런 전세자금 대출 금지시키면 아이러니하게도 외곽 지역들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지역들이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사람들 오해하는 게 이게 은행들이 이게 분양 보증되는 이제 보증 상품에 가입되는 선에서만 대출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뭐 8억, 10억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최근에도 지금 허그에서 전세 분양 보증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비율 또 낮추겠다 뭐다 하니까 지금 빌라 시장들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지방이라든가 서울 외곽이라든가 비아파트 상품들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해버리면 전세 들어갈 사람들이 더 없어지는 거죠. 이쪽이 오히려 타격받는 거지, 원래도 탄탄했었던 곳들이 흔들리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뭐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도 전세 대출을 5억밖에 안 해주고 뭐 노원에 있는 6억짜리도 5억을 해주니까 똑같은 비율이 아니라 똑같은 금액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규제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중저가 쪽에 더 타격을 줄 것이다. 빌라나 이런 데 더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세 쪽은 답이 없나요? 대안이 없을까요? 이쪽은? 월세화를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왜 이런 정책을 펼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네. 뭐 인터뷰 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질문을 좀 해봐 주세요. 앞으로 월세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네. 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금액은 떨어집니다. 전세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 건들면 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월세 시장은요? 라고 하면 본인들도 알아요. 월세 금액 올라갈 것 같은 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세를 건드려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 안 돼가지고 전세 시세가 떨어진다. 그럼 월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월세가 대한민국이 사람들 진짜 얘기를 안 하는 것 중 하나가, OECD 통계 자료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OECD 기준으로. 네, OECD 기준으로. 그러면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전세라는 막강한 대항마가 있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전세라는 상품이 없죠. 그러니까 전세랑 월세는 항상 싸우는 관계가 되는 건데, 근데 전세가 없어져요. 우리 박성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아주 멋있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세 제도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네. 그건 전세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양자택일이에요. 매수를 해서 내 집에서 살든가 월세 살든가 둘 중 하나인데, 월세화가 돼서 좋은 게 누구예요? 그러면 뭐 아우 대한민국 월세 너무 적어요. 근데 이미 유주택자들 입장에서 아유 월세 지금 노년들 노후 수익 해주는 거를 월세를 좀 높여줘서 해주려고 그러나? 라는 의심이 아닌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자꾸 전세를 악마화하고 전세를 공격하고 그런 월세화 만들어버린다. 그럼 돈 없는 서민들은 월세 살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집값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뭐 집값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일단 모르겠지만 전세도 떨어진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월세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월세는 올라가게 눈에 보이니까. 아마 전세가 없어지면은 매매가는 일부 조정을 좀 받고 대신 월세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한 15%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한 15% 정도 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 25에서 30% 정도 쓰니까 월세가 한 1.5배에서 2배 올라가고, 집값은 뭐 당연히 레버리지가 빠지니까 조금 줄어들면 누가 좋은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지금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좀 유독 여행도 많이 가고 이렇게 좀 소비도 많이 할 수 있는 게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인 건데, 이런 얘기하면 또 뭐가 낫냐 하시니까 사실 외국은 막 월급 받아서 막 30-40% 막 50%씩 월세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어서 결론은 방법은 없다. 방법이 있긴 있죠. 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예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네. 자꾸 공급을 외면한 상태에서 다른 쪽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부작용만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월세화가 되는 시장이 이제 공포의 시장으로 갈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좋은 정책인지 저는 오히려 되물어보고 싶어요.
종이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급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국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심의 의결 그 보도자료를 보면은 대부분이 좀 이제 조그만한 아주 소형 막 300호, 뭐 50호 이렇게씩라도 이제 공공 분양, 공공 임대를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아직 국토부발 정식 대책까지는 아닌데 공급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거나 아니면 이번에 발표된 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공급이라 해서 다 같은 공급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원하는 상품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근데 뭐 되도 않는 주택들 다 공급이라고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부익남님께서 뭐 진짜 뭐 내가 돈 없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여유가 많아. 그리고 네. 애도 지금 또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애 학군도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 막 동사무소를 개조해가지고 저기 위에다가 주상복합점을 지은 거예요. 1층에는 동사무소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쫙 높게 지어가지고 용적을 팍팍 준 거죠. 용적률 400% 500% 줘서 저쪽에 이제 그래봤자 그 면적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봤자 한동 해봤자 뭐 한 200세대짜리 들어가고 싶을까요? 뭐 돈이 없으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눈높이는 아니긴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용들이랑 일맥상통해요. 2026년도부터 공급량 없다라고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공급량 어떻게든 2만 세대 넘어가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 2만 세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청년 임대주택이니 뭐니 막 다 긁어 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간에 풀리지도 않는 물량들. 그거를 물론 그것도 공급이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풀리는 물량들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들어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애 낳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 다들 아까 말했던 아파트조차도 다들 1000세대 넘어가는 역세권 대단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또 네. 브랜드 아파트들 좋아하고. 근데 그런 물량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품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한 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 정비 사업에 대한 악법들 뜯어 고치고 뭐 이제 인센티브 혜택 주고 네. 과도한 규제들 이제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약간 기대도 해봤었던 게 이번에 21대 대통령 공약 보다 보면 네.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기자님들 통해서 들리는 얘기 보다 보면 이번에 공급대책 정식으로 발표될 때 아파트 공급은 오래 걸려요. 재개발 재건축 한 사이클 돌리려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 대책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오피스텔 빌라 공급할 거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그거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지금 오피스텔 빌라 가격이 비싼가요? 좀 빌라 가격 거품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빌라 공급을 더 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빌라 소유권자들 재산 더 그냥 털어버리겠다 이건가요? 그냥 아파트가 부족하다니까 왜 자꾸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우리가 LH 말고 민간 건설사 아파트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꾸 그런 거를 그냥 눈 감고 귀 닫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유재산 쪽에서 공급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지금 조금 진보 인사들 중에서 좀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요. 네. 재개발 재건축 해봤자 그 순증 효과가 미미하다. 이게 사실 팩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세대 재건축 해봐야 1300세대 나온다. 예, 그거 짓는다고 그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거기서도 임대주택도 빼고 일반 분양 물량 뭐 이번에 잠실 르엘 막 우와 로또 청약 이러고 있지만 일반 분양 세대 300세대도 안 되거든요. 맞아요. 200 몇십 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았었을 때 재건축 그래도 순증이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는 게 재개발은 그렇죠. 순증이 아니라 순감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감소되지? 보통 재개발이 사업성이 더 좋거든요. 네. 일반 분양 물량도 재개발이 더 높아요. 근데 왜 줄어들까라고 하게 되면 분양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조합원 수 대비는 재건축보다는 높아 보이지만 가구 수 대비로 하게 되면 가구 수는 순감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 가지고 있다 8세대가 산다 하더라도 분양 자격 하나예요. 네. 그럼 줄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단독주택도 1층, 2층 따로따로 세를 주고 있었다. 근데 분양자격은 하나인 거죠. 물론 1+1 이런 건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이제 분양자격들이 쭉 줄다 보니까 실제로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효과들이 네.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택 수가 순증이 되지 않으니까 야 이것 봐라.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만 될 뿐이다.
전에 1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짜리가 됐다.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가격만 오히려 올린다. 가격만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서민 주거 형태들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와, 이게 포인트 이상하게 잡는 거예요. 지금 비싼 주택들이 결국은 신축 아파트가 비싼 건데 네.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너도 나도 신축 아파트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신축을 왜 살아라고 할 게 아니라 그건 신축을 많이 지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신축 아파트를 못 짓게 하고 그러면 이거죠. 1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짜리 신축이 돼서 이거는 문제야라고 해버리면 30억짜리 재건축을 못 시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냥 걔는 녹물 나와. 40년 됐어. 주차도 힘들어. 그런 아파트인데 계속 그러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10억짜리야. 그러면 뭐 전세 저렴하겠죠? 저렴한 주택 공급이라고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계속 썩다리 아파트 냅두게 되면 신축 아파트 살고 싶은 사람이 니즈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주변에 원래 신축 가격 30억이어야 될 가격이 35억이 되던가 40억이 되던가 희소성은 더 강화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택 순증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 공급이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주택 수로만 관점을 생각하니까.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안 하고 제가 이제 성동구 토박이잖아요. 그러면 성동구가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런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냥 못 살던 동네였거든요. 광진구가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근데 성동구가 각종 재개발 사업들 진행하면서 신축들 들어서니까 입지가 재평가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옥수동 같은 경우는 산동네, 달동네 표본이었는데 지금 가격대가 20억 돌파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동네 계속 산동네, 달동네로 남겨놨다 칠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모양 그 꼴인 동네인 거예요. 그러면 옥수동 거기 누가 삽니까? 라고 하면 그러면 대체 지역들만 가격대가 더 비싸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도대체 이게 논리에 먹힌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들 안 하는 것 같고 자꾸 빌라 공급, 오피스텔 공급 이런 것만 하게 되면 그걸 사람들이 원하냐라는 거죠. 분명 또 주택 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급도 제대로 보려면 사람들이 다 원하는 33평형 84 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 네. 아니면 적어도 최소 25평형 그러니까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공급 얼마나 되느냐 이것 따져봐야 되는데 죄다 청년 주택들 보면 원룸 투룸짜리만 막 쏟아내고 거기 그러면서 애 낳으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 누가 살 수 있을 건가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공급들만 하는데 그게 오히려 부동산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 게 요원하다라는 것도 알고 네. 정비사업 조합 설립으로부터도 10년인데 네. 지금부터 이제 안전진단부터 출발 혹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출발하게 되면 그냥 최소 아무리 빠르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줘도 15년, 20년 봐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정권 내에서는 안 돼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토지 수용하는 상기 신도시조차도 처음 발표한 게 2018년도예요. 네. 근데 뭐 지금 벌써 7년 지났지만 안 됐죠? 그러니까 사기 신도시 발표도 안 하는 게 있는 거 수습이나 하자라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안 돼요. 그런 와중에 무슨 경찰서 동사무소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공성은 많이 확충하겠죠. 임대주택 많이 짓고 우리 동세권 돼서 민원 업무 보기 좋고 네. 시끄럽다라고 바로 내려가서 민원 넣고 막 이럴 수는 있겠죠. 또 커뮤니티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동사무소 보면 도서관이랑 어르신들 헬스장 네. 이런 것들 이제 건강 관리해주는 케어해주는 시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위에다 하면 이제 커뮤니티 이제 공공 개방인 겁니다. 자, 이제 헬스장 가면 동네 어르신들도 같이 이제 헬스하면서 아주 행복한 라이프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주택 좋다라고 하시면 환영하면 되고요. 난 그런 주택 싫다라고 하면 이거 유효 공급이 아닌 거죠. 그냥 이것만 생각해봐도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현재 이제 새로 신규 임명되신 그 국토부 장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보고 나서 뭔가 판단하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규제 완화보다는 그냥 재건축은 이제 그대로 가고 또 재개발 쪽에 약간 좀 용적률 주고 이런 정도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활성화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재명 정부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네. 재개발 재건축 팍팍 활성화 시켜주고 지원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고 진성준 의원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 발언하는 거 보면 그렇게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라도 재건축은 문제고 재개발도 활성화해줄 것처럼 말은 해도 그놈의 공공기업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될까 하는 것도 있고, 또 627 대책에서도 지금 문제되는 게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규제는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했겠다 하면서 이주비 대출은 또 규제해. 재건축 재개발하지 말란 얘기 아닌가? 속도 내지 말란 얘기인가? 그런 식으로 가고, 또 이번에 포스코 사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수주해요? 아무도 수주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메이저 건설사들 다들 적극적으로 수주 안 할 때 그나마 적극적으로 수주하던 데가 포스코였는데, 맞아요. 포스코 나가리 되면 수주 이제 없죠? 그러면 뭐 수주전 없으면 이제 공사비 그냥 쫙, 그리고 안전 문제 중요하죠? 공사 기간 쫙 늘어나고, 공사비 늘어나고, 이거 다 분양가로 전가되고, 분담금 늘어나고, 집값이 안정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체계외 재건축 활성화라는 거는 공용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공급 활성화하려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아니다, 빈택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나마 꺼낸 카드가 공공 유휴부지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경찰서 아니면 뭐 동사무소 이런 부지들을 좀 복합 개발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뭐 그렇게 현실성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 지난 정부 때 그린벨트 풀겠다 해서 청계산 쪽 좀 뭐 풀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약간 그 이명박 정권처럼 좀 이렇게 단기간에 공급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언컨대 뭐 특별하게 나올 거 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몇 년이더라, 거의 10년 만에 그린벨트 풀었다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도 야, 그린벨트 풀면 공급 획기적으로 나오나라는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린벨트 지역들을 위성 지도로 갖다가 서울 25개국을 다 훑어봤어요. 네.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개발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작년에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가 총 4군데였거든요. 네. 근데 기억나는 데가 아까 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서초구에 이제 서리풀 지구 하나 말고는 딱히 기억 남는 데가 없어요. 맞아요. 일단 서울은 서리풀 지구 하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경기도였고요. 뭐 위정부에 뭐 하나, 대곡 역세권에 뭐 하나, 저기 위왕 쪽이었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3개 있었는데 뭐 관심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초 서리풀만 사람들 유익 있게 보는데, 이게 그린벨트를 풀려고 해도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린벨트 풀면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이번에 뭐 하다못해 그 동사무소 개조해가지고 몇백 세대라도 지으려고 하는 마당에 농지 조금 있는 데다가 용적률 팍팍 줘가지고 막 거기다가 무슨 용적률 500% 해가지고 여기서 500세대 여기서 1000세대 짤짤이로 나올 만한 부지들은 있긴 한데, 대규모로 뭐 10,000세대 몇천 세대 나올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그린벨트들 저도 다 살펴봤는데 대부분 다 산입니다. 대한민국이 의외로 녹지율이 되게 높아요.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산이 많죠. 산이 많기 때문에 서울도 산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미 개발할 만한 땅들은 다 개발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항상 지금 지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지도로 볼 텐데, 위성 지도로 해서 한번 쭉 보고 약간 뭐 산을 밀진 않을 테니까 약간 저개발지, 뭐 농지나 아니면 뭐 논밭이 좀 있든 아니면 조금 뭐 무슨 창고처럼 쓰이는 데가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적 편집도 켜보면 이미 뭐뭐 개발 사업 하면서 정비 계획이라기보다는 택지 계획들 이미 잡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웬만해서 개발할 만한 땅들은 다 한 번씩 했고요. 안 한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 반대가 엄청 심각해가지고 또 뺀 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도대체 어디다가 공급하겠다는 건가? 일단 서울은 없고요. 경기도에다가 또 때려 짓는다라고 하면 또 돌고 돌아서 경기도냐? 라는 얘기 나오죠. 이게 무슨 서울 집값이 비싼데 경기도 집값 잡는 정책인가? 라는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서초 서리풀은 위치가 좋으니까 사람들 좀 째려보고 있는 거지만 나머지들은 관심도 없죠. 뭐 위정부에다 뭐 공급 때려 지으면 위정부 집값 타격받는 거지 뭐 서울이랑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4기 신도시도 발표 안 한 게 4기 신도시 발표하면 또 뭔가요? 또 그럼 그렇지 경기도만 또 때려짓는구나 얘기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린벨트 풀어서 경기도에다가 추가 공급할 만한 데도, 경기도도 사실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지역들은 마땅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건 이미 3기 신도시 때 거의 다 끝냈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 없는 경기도라던가 서울은 뭐 더 없다라고 생각해도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도심 고밀도 개발, 뭐 재개발도 용적률 뭐 250, 300 이게 아니라 뭐 더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밖에는 딱히 방법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팍팍 줄 것 같은가라고 하기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네. 분명 기부 채납 임대주택 열심히 하라고 할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지금 또 카더라에 따르면 지금 이제 공급 대책 보면 알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만 다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부활을 시킬 거다라는 얘기들도 좀 돌고 있거든요. 그냥 민간 재개발에다가 인센티브 팍팍 줘서 용적률 300, 500 이게 아니라 공공재개발만 용적률 500 공공재건축만 용적률 500 이렇게 갈 수 있다. 글로 가면은 진행이 안 되는데. 그쵸. 주민들이 싫어하잖아요. 이미 과거에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진행이. 그렇죠. 우리가 언제였더라? 2018년도였나? 뭐 파리 대책인가? 언제였지? 네, 뭐 하나 나왔어요. 뭐 그때 공공재건축 해가지고.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공공재개발하고 둘 다 나왔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발표했지만 주민들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공공재개발은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 때 아직 박원순 시장이 생존해 계셨었을 때 재개발 자체를 다 죽여버렸다 보니까 공공이라도 하자 하면서 그때 인기가 좀 있었어요. 네. 공공재개발은 네. 좀 수요가 있었는데 물론 이사 대책의 도심복합 사업은 다 반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건 좀 더 선을 확 넘어버려서. 근데 공공재건축은 뭐 특별하게 가는 게 뭐 있나 생각하면 뭐 없습니다. 왜냐면 굳이 네. 이거 할 필요 없다. 아무튼 간에 공공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다시 가게 되면 주민부터도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속도 내나라는 생각들부터 하고 이게 LH랑 같이 하라는 얘기인데 그거 좋아할까? 여러분들부터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성공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부터 내가 재건축 소유자인데 LH랑 함께하래. 수익 공유하래. 네. 이렇게 되면 잘도 굴러갈 것 같은지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좀 공공으로 하려고 했는데 디자인이나 어떤 뭐 그런 거 동배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잘 안 되고 막 지지부진하고 하다가 이제 유야무야 됐었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글로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공급 쪽도 문제네요. 그렇죠. 네. 지금도 문제인데 앞으로 더 문제가 될 더 확률이 문제. 높다.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집을 안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래도 다들 좀 관망세가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대출도 막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전월세 살면서 차라리 뭐 시간을 좀 한 4년 있다가 뭐 아예 그냥 2+2니까 좋은 뭐 임대사업자 집에 가서 4년 살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오는 거를 좀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4년 정도 전세 살아버리면 이런 어떤 시나리오 어떻게 보십니까? 최악의 선택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공급이 없어요. 네. 계속 우리가 뭐 풀 버전을 볼지 끊어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계속 얘기해드린 게 공급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 대책 하겠다 했지만 유언해요. 그러면 일단 전월세 금액 올라갈 게 눈에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뭐 전세는 전세자금 대출 먼저 건넨다. 월세화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일단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옥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택임대사업자 집에서 좀 싸게 살다가 뭐 네. 계약갱 청구권도 있고 그러면 조금 뭐 버틸 수 있는 거 삼기 아닙니까? 신도시 나오지 않겠냐. 또 상기 신도시 네. 나 갈 겁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쵸 뭐 한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도 뭐 또 3, 4년 5년 지나가면 또 이제 입주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 둘씩 시작하겠죠.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공급 부족이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2026년도랑 2027년도만 적은 거면 그때만 조금 넘어가자라고 했을 텐데 앞으로 계속 없거든요. 그러니까 28, 29, 30, 30일도 없을 것이다. 네. 그 이후로도 더 없어요. 왜냐면 그 이후 물량들은 국토부가 뭐 예를 들어서 서리풀지어 입주 시점 언제라고 얘기했었냐면 2031년도 입주시키겠다고 그랬던 것 발표했어요. 같아요. 5년 안에 한다고 했던 것 같아. 예. 불가능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죠. 2031년도 입주? 저는 불가능이라고 봐요. 단 한 세대도 입주 못 시킵니다. 왜 그거 할 수 있었으면 상기 신도시 입주 진작에 시켰어야 돼요. 상기 신도시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그걸 하겠냐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공급이 충분할 거다. 지금 국토부 뉘앙스는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청년 임대주택에 막 끌어모으면 생각보다 적은 건 아닙니다라고 막 긁어 모아서 2만 몇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민간 물량은 막 1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막 공공 물량 끼워 넣어가지고 생각보다 물량 좀 됩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없는 거를 눈 가리고 와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없어도 나중에 우리 팍팍 지원해서 그 입주 물량 많을 겁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잘 안 돼요. 지금 뭐 이번에 포스코 사태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명사고는 물론 나면 안 됩니다. 생명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면허 취소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공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관행을 그대로 가란 거냐라고 하면 또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을 중시해야 되고 그동안은 뭐 하도급 업체 핑계거리 하니까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나오면서 원청이 책임져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청이 책임져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 면허 취소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공사 누가 하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도 취소까지는 안 갈 거라는 말들이 좀 있어요. 취소는 뭐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네. 근데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백방으로 찾아봐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에서 다 줄 서태했죠. 일단 살고 봐야 돼. 납작 엎드리고 아마 친정부 인사 또 아마 또 사장으로 고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눈치 없이 지금 시점에 DL-ENC에서도 사망사고 또 났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임원들 줄 사퇴 또 해버리고 또 그런 친정부 인사 또 고용하겠죠. 네. 또 같이 이제 줄 빠따 맞기 싫으면.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다 서슬퍼런 칼날 속에서 이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공사 무조건 조심해라. 인명사고 여기서 괜히 못하면 안 된다. 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공사 기간이 다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든 사건 사고들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주 학동 사고 무너진 것도 그때 네. 현산에서 막 이제 무너졌었을 때 그게 결국 공기 맞추려고 하면서 철근 콘크리트가 어지간해서 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쪽에서도 있으셨지만 그게 양생이 제대로 되기 전에 막 올리다가 그게 무른 상태에서 하중을 못 견디고서 무너진 네. 거고 그게 사실 시간만 더 줬었으면 그게 버틸 수도 있었던 건데 그게 굳기 전에 그냥 우르르르르 사고가 터진 거고 이제 그런 각종 사고들이 공기 문제 그리고 우리 LH 검단 사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순살자이라고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지만 정확하게 이거 LH 사태예요. 네.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가 GS 모든 현장 전수조사했지만 사람들이 그때 당시 GS 영업정지 10개월 이것만 대대적으로 보도했지 그 파일들 잘 보다 보면 이제 GS 현장 전수조사했더니 다른 GS 현장들 보니까 철근 멀쩡하고 콘크리트 양호하다. 그 LH 현장들이 사건 사고가 많은 게 그게 그 중소기업 업체들 거 써야 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이미 한번 이제 품질 부적합 받은 데가 또 납품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자가 항상 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광주에서 이제 학동 사태 났던 것도 그 지방 업체들 레미콘 쓰다가 콘크리트 쓰다가 또 양생 불량 된 것들도 있고 저품질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5만 가지가 종합적으로 터진 건데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서 건설사 책임이야라고 해버리면 그럼 뭐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럼 이제 아무튼 인명사고 나면 안 돼. 그럼 공사기간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아파트 지을 때 공사기간 30개월이라고 보통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공사기간 30개월이면 이제 2년 반이거든요. 네. 근데 2년 반 요즘은 없어요. 다 3년 넘어갑니다. 지금 3년 다 넘어가는 걸 넘어서 최근에 한남 4구역 삼성물산에서 수주했었는데 공사기간 4년 제시했어요. 네. 참고로 한남 4구역은 최고 층수 22층입니다. 물론 뭐 이제 안반이 어쩌고저쩌고 지하공사 뭐 시간 좀 오래 걸려요 라고 했지만 이제 깜짝 놀랐죠. 아 이제는 공사기간 4년이구나 했는데 그것도 포스코 사태 전이잖아요. 안전이 이제 정말 중요해져. 그러면 공사기간 이제 4년이 기본되고 4년 반 되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캐파는 분명 정해져 있는데 현장마다 공기가 증가하면 한 사업장마다 일으켜야 되는 매출이 더 커야 되겠죠. 네. 공사비 다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계를 자기 입맛대로만 보는데 이제 그거죠. 해외 OECD 선진국들보다도 대한민국 건설산업 재해 건수 너무 큽니다.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면 쭉 낮춰야겠죠.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돈 많이 주고 이제 공사 기간 많이 줘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삼성물산도 해외에서 엄청 멋있는 건축물 잘 짓잖아요. 돈 잘 주고 공사기간 충분히 주면 잘 짓습니다. 근데 아파트들 맨날 이게 문제 터지고 하는 게 뭐예요? 공사기간 팍팍하게 주고
네. 공사 비용도 팍팍하게 주니까 거기서 결국은 마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터지고 LH 아파트가 맨날 저품질 논란 나오는 게 LH는 슈퍼갑이에요. 그러니까 이씨 야 무슨 민간 시장들은 공사비 요즘 800만 원이었어요. 다 900만 원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야 너는 600에 해, 700에 해. 근데 거기서 마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품질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LH 아파트가 다 저품질 퀄리티 되는 게 LH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정부 시공사를 만들면 되죠. 네. 시행사예요. LHSH는 시행사입니다. 직접 공사를 안 해요. 근데 거기 LH야말로 진짜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건데 이걸 포스코 사태 하면서 건설사를 다 옥죄고 그럼 공사 비용 늘어날 거고 공사 기간 늘어날 거고 그럼 조합원들 분담금 늘어날 거고 일반 분양가 높아질 거고 네. 집값은 높아질 거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이게 지금부터 현 정부의 스탠스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사망사고만 나면 다 문 닫아라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네. 책임져라라는 얘기 할 거고 이게 물론 인명사고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들이 다 커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결국 선진국으로 가면서 비용도 많이 내는 거죠. 그럼 고비용 구조로 가게 되면 점점점 정비사업들 어려워지고 핵심 지역들 이 금액 감당할 수 있는 데들만 갈 거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뭔 얘기하다 나왔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느냐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온 거잖아요. 네. 기다려봤자 그러면 집값 떨어질 거냐? 전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고 돼도 엄청 비싸게 분양할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도 항상 그랬잖아요. 둔촌주공 13억에 분양할 때 거품입니다. 빠질 겁니다. 했지만 근데 지나고 보니 그때 받았어야 되죠. 그때 분양받지 말란 사람들 이게 정부가 살려준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둔촌 일병 구하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아니 둔촌 일병 구하기고 뭐고 13억짜리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 12, 16 대책 때도 15억 초과 고가주택 대출 금지라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에 19년도에는 15억 초과주택은 고가주택 인식이 있단 거죠. 근데 15억 주택이 지금 고가주택인가요? 지금 뭐 그냥 중간 정도 되죠. 중간, 네. 중하, 중상 정도. 지금 마용성은 이제 막 20억, 25억 그냥 훅 돌파하고 있고 우리가 서대문구, 동대문구 여기도 이제 신고가 찍는데 보면 이제 15억 막 다들 돌파하고 있고 이제 뭐 노도강쯤 돼야 이제 15억 이하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미 집값은 계속 올라가요. 일단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아까 부익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주택임대사업자 물량으로 들어가겠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도 이제 다들 만료 시기가 이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네. 여러분들 다 빌라 가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빌라 지금 전세 시세는 다 무너졌어요. 26년, 7년쯤 되면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다 되실 거예요. 임대사업자들. 아파트를 선호하는 건데 아파트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네. 신규 등록 없거든요. 모르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 등록할 수 있게 또 풀어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풀어준다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참고로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10년짜리 이제 임대사업자 네.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등록하면 호구입니다. 혜택 없어요. 양도세, 종부세 혜택 없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혜택 없고요. 그냥 등록하면 그냥 10년 동안 위무 임대기간 못 지키면 과태료만 3천만 원짜리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주인사 등록하면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사가 이제 남은 거 몇 년 안 남았고 거기서 조금 버티다가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 뭐 그러면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도 파해법이 또 있죠. 주인이 실거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나는 안전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뭐 쫓겨나. 그러니까 이제 전세 금액 다 올라가 있어. 그러면 지금은 내가 몇 억을 더 땡겨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때는 몇 억을 땡겨가지고 전세살이를 하는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주택이 어디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내가 뭐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소멸 지역, 막 지방 중소도시 살 거야. 그러면 내 집 마련 안 해도 됩니다. 서울에서도 난 빌라 살 거야. 오피스텔도 괜찮아. 내 집 마련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들 원하는 지금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모였어요. 유효 공급이 없다는 얘기했거든요. 네. 서울에 대단지에 역세권 신축 그것도 면적이 최소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이상 되는 중형 평형대 얼마나 있느냐? 없어요. 앞으로 공급되기 점점 더 유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동사무소, 뭐 경찰서에서 복합 개발한데 뭐 한밤중에 경찰권 사인에 올릴 때 민원 안 넣을 자신 있으시면 그런데 사르셔도 되고요. 그런 거 싫다라고 하면 무주택으로 있으면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일단 얘기했잖아요. 월세 금액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럼 월세 사는 세상이 되면 돈 없는 서민들은 더 힘들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집을 사고 싶은 분들도 이제 막 강남은 막 계속 간다고 그러고 막 똘똘한 한 채는 더 간다고 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돈은 뭐 예를 들어 막 5억짜리 뭐 6억짜리 뭐 7, 8억짜리 이게 막 전부인 분들이 사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어도 내가 산 집이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걱정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그냥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세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는 아니에요. 하다못해 제가 빌라 얘기했지만 빌라도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게 문제죠. 격차는 벌어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양극화를 넘어서 이제 초양극화로 가는데 현 정권이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봐도 됩니다. 진짜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했는데 진짜 세금 규제 안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안 할 거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돼요. 지금 분명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2026년도 5월 9일자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그동안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래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하겠다 했지만 국회에서 계속 반대해서 폐지 안 됐죠? 그러니까 네. 시행령 규정으로 계속적으로 유예만 하다가 마지막 선물로 한 번 더 연장하고서 이제 정권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6년도 5월 9일자로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 팔아야지 양도세 중과가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못 팔아요. 안 파는 네. 게 아니라 못 팝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뭐 다주택자들 팔았더니 세금만 무슨 8억 10억씩 내야 돼. 안 팔고 말지. 그러니까 안 팔아버리니까 매물 잠긴대. 네. 니들이 이래도 안 팔아 하면 이제 벌써 보유세 높일 고민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 높이고 종부세 높이기 시작하면 못 버티게 만들겠죠. 네. 그 이제 취득세는 낮아지지도 않았어요. 취득세 이미 다주택자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 버리면 다 이런 식으로 규제하니까 똘똘한 한 채 되는 건데,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거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되지만 풀까요? 풀면 또 우리 현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 쪽 인사분들 중에서는 그 다주택자는 적폐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 풀라고 저는 얘기하면 또 그러면 맨날 댓글 달립니다. 저 김재경 소장 너는 다주택자니까 풀라고 하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너나 많이 사세요 이러잖아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강남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에서 강남 이 가격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강남이 뭐 50억 70억씩 하면 이 돈이면 마포 두세 채 살 수 있는데 생각할 네. 거잖아요. 그게 수익률 더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야 되고, 마포 한 채 살 돈으로 노원구 두 채 살 수 있는데, 아니면 경기도 세 채 살 수 있는데, 광역시 5채 살 수 있는데, 이러면서 돈이 원래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다주택자 규제를 안 풀고서 그냥 화면이 놔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빌라도 언젠가는 올라가요. 그냥 이게 격차를 두고서 강남 뛰어 올라가고 강북 올라가고 경기도 올라가고 이 격차를 두고서 쭉쭉쭉쭉쭉 내려오긴 하겠지만 성에 차지 않을 거다. 광역시 1, 2억 올라가 줬지만 서울은 막 그냥 막 5억씩 10억씩 뛰어 올라갔어.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전 정부 때 이제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어차피 강남은 못 사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래도 우선 내가 살 수 있는 건 사라.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쵸. 뭐든 간에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금이라는 게 다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나만의 상급지라고 좀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상급지를 가라라고 해도 우리가 다들 돈이 뭐 50억, 60억씩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네. 강남을 턱턱 가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상급지가 압구정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성동구가 상급지일 수도 있고 네. 누군가한테는 동대문구, 누군가한테는 노원구, 즉 인서울 입성만 해도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뭐 경기도 입성이 상급지일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선에서 이제는 영끌을 뭐 참고로 제가 뭐 무리하게 하란 얘기는 안 하지만 영끌을 참고로 하고 싶어도 이제는 안 됩니다. 네. 영끌을 구조적으로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은행 대출 정도 받아서 매수하는 선이 좀 무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혹은 내 가용 자금에서 전세를 끼고 일단 먼저 갭 투자를 한다거나, 참고로 나중 가면 이제 갭 투자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해놓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좋은데, 근데 그게 우리가 경기도라 하더라도 일단은 사는 게 중요한 건 거죠. 격차가
무주택으로 있어서 좋을 일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로 한번 비유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자면 그러니까 겨울이 와요. 우리 이제 막 왕자의 게임 봤으면 이제 윈터 이즈 커밍 네. 이건데 이제 북쪽에서부터 한파가 막 시베리아 한파가 이제 몰려오는데 이제 뭐 영화 설국열차 혹시 보셨나요? 설국열차 보면 꼬리칸이 있고 머리칸이 있고 중간칸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돈 있으면 꼬리칸보다는 중간칸, 머리칸으로 갈 수도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럼 꼬리칸 사람들이 불쌍한 건가요? 일단은 탑승을 해야 살아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열차를 안 타면 다 얼어 죽었어요. 일단은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 열차 출발 이미 했어요. 강남부터 해서 열차는 쫙 출발했는데 이제 강남 열차 못 잡은 사람은 마용성 열차로 잡아야 되는 거고 노도강 같은 경우는 아직 2021년도 정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네. 2, 3억 마이너스예요. 이게 귀일 수도 있는 거죠. 경기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올라간 데들 회복한 데들도 있지만 아직도 정고점 대비 하락해 있는 데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이런 거 잡는 게 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물론 예산선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내 집 마련하는 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무주택자는 이제 전세를 자꾸 없애버리면 월세 사는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겨울이 찬바람이 오고 있는데 지금 뭐라도 탑승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아까 말했던 거예요. 꼬리칸 사는데 불쌍합니다. 막 이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아유 그래도 마용성은 사야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돈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노원구 사는 사람들은 그럼 패배자인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디는 사야 됩니다. 뭐 계급도 만들고 우리 사회가 자꾸 눈치 보고 비교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조금 뭐 패배 의식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고 주거 안정성이 갖춰진 거고 네. 무주택자보다 난 거다. 진짜 구조적으로 집값이 무너질 것 같은 곳들, 막 인구 감소되고 인구 소멸 지역이야 어르신들밖에 없어. 이런 데들이면 뭐 안 사도 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곳이 그래도 뭐 인서울이야, 서울 수도권이야, 그런 데들 아니면 광역시야. 그럼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 때 빨리 뭐라도 내 예산 맞춰서 사봐라.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을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 나도 벌었지만 남이 더 벌어서 화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절대적으로 내가 내 자산을 지키고 그리고 내 어떤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